자, 우리가 대충 오전에 그 ORM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것들을 설명해드렸죠. 자, 여기 보시면 저 왼쪽에 DAO로 되는 건 원래 우리 이전의 그림에도 요거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되게 이제 이 그림에서는 여기 아니고 요건 조금 더 상세하게 됐고 이거밖에 없네. 이것도 지금 JDBC 템플릿 앞에 얘를 쓰는 놈이 DAO죠. 그죠? DAO 앞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생략됐을 뿐이고, 그래서 이렇게 표시했을 뿐이죠. 데이터 스토어 오브젝트. 당연히 쟤는 쟤를 의존하고 있어요.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DAO 안에서는 하이브넷 템플릿이 필드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이전 같은 경우는 저게 어떻게 들어갔냐면 데이터 소스가 바로 나왔죠. 근데 하이브넷은 기능상 뭐예요? 하이브넷은 뭘 해줘야 돼요? SQL을 자동 생성을 해줘야 되죠. 하이브넷은.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소스를 단순하게 받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중간에 특정 어떤 그 클래스를 테이블로 인식하게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SQL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걔는 당연히 클래스파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너리고 설정 쪽에서 우리가 추가해줘야 될 빈입니다. 그게 여기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작업을 바로 얘를. 그럼 이놈은 누구냐? 이놈. 자, 이쪽 중간에 그게 빠져있구나. 이놈인데. 지금 데이터베이스 접속 처리하는 것은 로컬 세션 팩토리 빈입니다. 아까 우리가 했던 거는 그게 뭐였더라? 여기서 지금 하나 빠진 게 뭐냐면 데이터 소스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부분 바깥으로 지금 이제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데이터 아까 앞에서는 데이터 소스가 있고 드라이브 매니저 데이터 소스라고 하는 게 있었죠. 여기서는 여기 이렇게 있었죠. 얘가 실질적으로 그 커넥션을 담당하는 파트가 이 파트죠. 이 파트가 데이터 소스라고 하는 것을 얘가 인터페이스니까 구현한 클래스 정의가 됐습니다. 아주 단순하죠. 데이터 소스 만들어서 겟 커넥션 가져와서 그것을 JDBC 템플릿한테 넘겨주는 걸로 끝났습니다. 이전에는. 이번에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데이터베이스 접속했는데 인터페이스죠. 그러면 얘가 누굴 가지고 있겠어요? 얘가 얘를 가지고 있겠죠. 아시겠어요? 그 느낌 오세요? 얘는 접속 처리를 담당하는 애예요. 구현 클래스인데 이 B를 만들 때 뭘 가져와야 되냐면 데이터 소스를 가져와야 돼요. 이 부분은 별도죠. 별도고 왼쪽 여기까지 똑같아요. 똑같은데 데이터 소스를 가져오는 방식이 지금 다릅니다. 그럼 왜 이게 드라이브 그냥 단순하게 데이터 소스 드라이브 매니저 데이터 소스가 아니라 이렇게 팩토리 빈이라고 했는가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게 확장된 거라고 보시면 여러분 되는데 여기에서 뭘 하냐면 이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냐면 실제로 이제 특별한 설정을 해요. 특별한 설정을 통해서 그 설정 안에서 실제로 우리가 그 SQL 자동 생성한 SQL도 세팅해주고요. 그 다음에 어떤 클래스 파일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테이블과 관련되는지를 여기서 다 설정을 해줍니다. 생략될 부분은 제가 지금 생략해서 표현을 안 했을 뿐입니다. 보시면 로컬 세션 팩토리 빈이에요. 여기 데이터 소스에서는 뭘 하고 있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버 이름, 그 다음에 URL, 그 다음에 ID 패스워드 값이 들어가 있는 게 얘입니다. 근데 얘는
그 항목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 소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표현 안 됐던 이 부분은 아까 그 그림에서 안 나오죠. 안 나오는 게 아니고요. 생략된 거예요. 왜? 얘는 공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만들어지고 설정할 때 데이터 소스를 얘가 이제 우리가 저기 ADB 템플릿에서 이것에 대해 데이터 소스를 우리가 설정했죠. 어떻게 했냐면 자, 이 파트는 그대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커넥션 객체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필이기 때문에. 근데 얘하고 얘 관계를 보면 그 데이터 소스를 여기서 의존하고 있죠. 그죠? 여기서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 소스 파트를. 저게 별개가 독립적으로 지금 이제 떼져 있는 것 뿐이에요. 직접적으로 JDBC 템플릿이 데이터 소스를 바로 의존하고 있어요. 이 구조에서는. 근데 우리가 지금 ORM을 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데이터 소스만 필요한 게 아니라 또 뭐가 필요하냐면 특별한 자동으로 SQL을 생성해주는 방법도 정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클래스가 실제 거기에 적용을 받는지도 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 부분이 추가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해서 완성된 것을 얘가 의존하도록 만드는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은 바로 얘를 의존하고 있다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중간에 뭔가 있어. 중간에 뭔가 있고 걔가 데이터 소스를 가져와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자동으로 SQL 생성되는 파트를 지정하고 추가적으로 어떤 클래스 파일을 쓸지를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놈을 하이브넷 템플릿이 받는 구조로 바뀌었어요. 하나가 더 중간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파일에서는 그게 바로 이놈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이브넷이 직접적으로 데이터 소스를 바로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세션 팩토리라는 인터페이스에 구현체인 로컬 세션 팩토리 빈이라고 얘가 내부에 참조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데이터 소스입니다. 그리고 하이브넷 템플릿은 데이터 그 소스를 가지고 있는 이놈을 의존해서 참조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놈은 단순하게 데이터 소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주요 설정이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된 약간 큰 사이즈의 설정 파일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 걔를 제가 참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내부적으로 데이터 소스를 참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데이터 소스 부분이 지금 이제 빠져 있죠. 아까 앞에서 저희가 JDBC 템플릿에서는 데이터 소스를 바로 JDBC 템플릿이 의존하도록 만듭니다. 앞서 했던 거는 이번에는 중간층이 하나 생겨서 데이터 소스를 받아들이는 놈이 따로 있고 걔를 하이브넷 템플릿이 의존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놈 볼 겁니다. 로컬 세션 팩토리 빈이라고 하는 이놈. 어차피 이 개념이 지금 보면 세션 팩토리이기 때문에 세션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우리 SQL 디벨로퍼로 접속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세션이 맺어졌다 얘기합니다. 그 세션을 만들어주는 얘기입니다. 세션을 만들 때 이제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 그게 데이터 소스죠. 정보도 가져오고 다른 기타 정보 두 개를 더 가져오는데 아래 보시면 요걸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annotated class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가 딱 클릭했을 때 ID 패스워드 내가 이렇게 입력을 하면 세션이 이제 맺어진 겁니다. 이 세션을 생성해주는 역할을 하는 클래스가 바로 세션 팩토리라는 클래스고 얘는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그 구현체가 필요하고 그 구현체가 바로 로컬 세션 팩토리 빈이라고 하는 것이 그 구현체입니다. 그리고 그 구현체는 당연히 데이터 소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Hibernate Properties. 추가 설정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우리가 뭘 설정하냐면 자동으로 그 SQL을 만들어 줄 때 쓰게 될 클래스를 여기서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annotate 클래스 여기서 뭘 하냐면 테이블과 1대1로 매핑이 되는 entity 클래스입니다. 클래스를 여기서 지정합니다. 이 세팅이 딱 끝나면 이제 세션도 커넥션도 맺어지고 그 다음에 SQL 명령을 줄 수 있는 상태도 되고 그 다음에 특정 클래스가 데이터베이스가 인식하는 엔티티 클래스로 인식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자, Hibernate 프로퍼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키 밸류 형태로 되어 있고요. 키도 스트링, 밸류도 스트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프로퍼티라고 하는 props 있죠.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props라고 하는 엘리먼트를 써서 정의를 할 겁니다. 근데 Hibernate Direct라고 되어 있죠. 얘가 바로 뭐냐면 특정 연산을 위해서 오브젝트로부터 SQL을 생성하는 책임을 지는 클래스. 특정한 메소드를 주게 되면 그 메소드에 맞는 SQL을 자동적으로 생성해주는 클래스. 이게 보통 우리가 다이얼렉이 찾아보면 방언이라고 해요. 방언. 표준어가 아니라는 얘기죠. 왜 표준어가 아니냐면 오라클이 말하는 것과 MySQL이 말하는 것과 그 다음에 뭐 인포믹스가 말하는 것과 포스트그레스 SQL이 말하는 게 서로가 만약에 대화를 한다면 서로 이해하지 못할 말을 하는 겁니다. 즉 특정 벤더에 종속된 언어라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지금 현재 어떤 언어로 바꾸기를 원하시나요? 했을 때 어떤 언어로 바꾸고 싶은 언어로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Hibernate Dialect이고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뭘 쓰고 있냐면 제가 있는 MySQL 기준이었기 때문에 MySQL Dialect이라고 해서 이 클래스를 참조합니다. 잠깐 제가 이걸 한번 찾아보면 컨트롤 쉬프트 T로 해서 얘를 제가 MySQL 안 깔았죠. MySQL 안 깔아서 그렇고 제가 그것도 안 깔았죠. 제가 하이버넷도 안 깔았습니다. 지금 하이버넷 안 깔아서 지금 이게 조회가 안 되는데 나중에 그 설정 쪽에서 추가를 해주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디폴트는 보여주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콘솔 창에 여러분이 만약 특정 명령을 실행시키게 되면 콘솔 창에 해당되는 명령에 따른 SQL을 보여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파트입니다. 요걸 이제 설정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 보면 entity annotated class라고 되어 있죠. classes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 이상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는 하나를 대상으로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요런 어떤 그 annotation은 뭐냐면요. 이 annotation은 클래스 파일, 특히 우리가 entity class라고 하는 클래스 파일의 annotation입니다. 자, entity가 들어가 있고 id가 들어가 있죠. 이 두 개는 제가 보면 아시겠지만 필수라고 되어 있어요. 필수. 즉, 이 annotation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즉, entity는 해당되는 클래스의 상단에 우리가 그 컴포넌트라고 하는 annotation 썼던 그 위치 있죠. 그 위치에 entity라고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바로 필드 위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는 필드 중에 만약 걔가 실제 테이블에서 기본 키다 하면 이 id를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뭐냐? 옵션이라고 되어 있죠. 칼럼도 옵션이고 테이블도 옵션인데요. 하나 주의해 주실 거는 뭐냐면 이 테이블이 옵션인 이유는 뭐냐면 만약 여러분들이 클래스 파일을 만들 때 그것을 테이블 이름과 똑같이 만들잖아요. 그럼 얘는 지정할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내가 여기 보시면 employee라고 employee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employee를 테이블 이름으로 쓰지 않고 만약에 내가 emp라고 했어요. emp는 축약돼서 사용했어요. 그리고 내가 클래스를 만들 때는 employee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테이블 이름하고 클래스 이름이 다르죠.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테이블이라고 옵션을 클래스 파일 위에다가 적용하셔가지고 안에다가 실제 테이블 이름을 써주셔야 돼요. 마치 우리 컴포넌트에서 빈 이름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빈 이름을 쓰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따로 빈 이름 우리가 정해줄 수 있죠. 그러면 컴포넌트 안에다가 빈의 이름을 우리가 문자열로 넣어주죠. 그거와 똑같이 테이블도 만약에 클래스 이름과 테이블 이름이 다르다면 여러분들이 이 옵션을 사용하셔야 돼요. 똑같이 만들면 얘는 필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르게 만들었다 그러면 두 가지 중 하나죠. 여러분이 둘 다 테이블 이름도 employee, 클래스 이름도 employee라고 해주시면 여기는 이건 옵션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테이블 클래스 이름은 employee인데 테이블 이름은 내가 emp라고 고쳤다 그러면 이 옵션을 써서 emp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컬럼은 뭐냐? 말 그대로 컬럼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 만약에 제가 employee 쪽에 제가 first name, last name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클래스 쪽에서 만드실 때 만약에 이걸 F name, L name이라고 썼다. 그럼 클래스 이름하고 테이블 이름이 다르죠. 그 경우에는 이 컬럼이라고 하는 얘를 써서 실제 테이블에 있는 컬럼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목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게 그 클래스 파일 있죠. 특히 annotate 된 여기에 우리가 설정할 때 집어넣게 된 이 클래스에 대해서 해당 클래스의 상단에 클래스 바로 위에 entity라는 annotation 쓰고 table annotation 쓰고 그 다음에 클래스 안에 필드에 대해서 id 또는 컬럼이라고 하는 annotation을 써서 여러분들이 일치시킬 줄 필요가 있다니 그걸 사용해서 만약 똑같이 쓰면 상관없고 하나 딱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통상은 저희가 보통 여기 옵션이 되어 있죠. 근데 보통은 저희는 코드에서 얘를 다 씁니다. 필수는 아니지만은 생략하지 않고 다 씁니다. 다 쓰는 이유가 있어요. 다 쓰는 이유가 뭐냐면 특히 이 컬럼 애노테이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아까 제가 이 경우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employee라고 하는 테이블에 first name, last name 있어요. 지금 은밀하게 보면 우리가 만약에 저걸 변수를 만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만들 것 같아요? 보통 저렇게 first name이나 last name 변수 만들 때 앞부분을 소문자로 쓰고 뒤에 네임을 대문자로 시작하게 해서 보통 우리가 변수명을 만듭니다. 그게 이제 프로그램 가이드에서 제시하는 방식이고 근데 그게 문제가 돼요. 무슨 문제가 되느냐? 만약 컬럼이라고 하는 것을 써주지 않으면 그 ORM 즉 JPA에서는 그것을 두 개의 컬럼으로 인식합니다. 저렇게 이제 여러분 이름을 지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잘 짓기 위해 좀 선명하게 짓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단어를 조합하잖아요. 조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쓰게 되면 자동으로 생성되는 SQL에서 얘를 두 개의 컬럼으로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오는 이 컬럼이라고 하는 애노테이션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따로 떼내지 마, 나누지 마라고 하는 의미로 여기다가 지정해서 전체 이름을 써주실 방법이 있고 그게 아니다, 그게 귀찮아. 그러면 테이블에서도 first name, last name이 아니고 F name이나 또는 L name 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식으로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컬럼명으로 작성하시고 여기에서도 클래스에서도 name 그죠? 클래스에서 보게 되면 이제 F name 그 다음에 L name이라고 쓰고 컬럼이라는 애노테이션을 써서 그 필드 위에다가 실제 내부적으로는 first name, 내부적으로 last name이라고 이렇게 기술을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 예제에 나오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필수이기 때문에 얘는 빠뜨리지는 않는데 나머지는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서 왜 자동으로 생성되는 SQL이 내가 만들지 않은 컬럼이 막 튀어나오고 그러느냐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다 쓰시면 좋고 이름을 지을 때 특히 이제 요건 컬럼 애노테이션을 쓰지 않게 되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름을 지을 때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을 유연하게 못 짓죠. 이름을 지을 때. 나는 그냥
first name 하고 싶은데 first name을 못 써. 두 개의 컬럼으로 인식해 버리니까. 당연히 선생님이 SQL 오류가 발생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있죠. 네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엔티티 클래스 만들 때는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혹시 만약에 뭐 참고할 예제가 그게 포함이 안 됐다면 반드시 포함을 해 주시고요. 우연찮게도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여러 단어로 묶어서 하나의 칼럼이나 하나의 필드를 만들지 않았다면 그때는 또 문제가 안 생기겠죠. 칼럼 애노테이션 안 써도.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테이블 보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저쪽에 데이터베이스에는 이 해당되는 클래스의 테이블 이름이 EMP라는 겁니다. 엔티티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테이블 네임, 그 다음에 여기 나온 ID가 지금 기본 키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칼럼을 다 지정해 줬죠. 원래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름이 다를 때는 쓰세요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칼럼이 있을 때 내 쪽에 클래스 엔티티 클래스에서 이렇게 first name이라고 만약 이렇게 기재를 하게 되면 ORM 같은 경우에는 쟤를 두 개의 칼럼으로 쪼개서 인식한다고요. 뭐가 없으면 얘가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칼럼 애노테이션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문제가 되고 어떨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왜 문제가 되고 문제가 안 되는지를 지금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 경우에 이렇게 두 개의 단어로 잘라서 각각의 칼럼을 만든다는 거. 이런 식의 필드 네임을 여러분들이 지정하지 않았다면 상관없죠.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그 테이블 설계서를 여러분들이 봤잖아요. 받아서 이런 어떤 엔티티 클래스를 만들게 될 텐데 그 경우에 운 좋게도 그냥 name 또는 fname 이렇게 칼럼 이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경우에 여러분들 부담 없이 얘를 안 쓸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하다 보면 이렇게 쪼개서 들어갈 부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이름이 또 다를 수도 있겠죠. 내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얘를 쓰고 여기다가 이름을 쓸 때 칼럼 이름으로 바꿀 수 있게 지정을 해두시면 되거든요. 그럼 어떨 때 쓰고 어떨 때는 안 쓰는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그냥 무조건 얘하고 이 칼럼 이름은 그냥 사용해 주세요. 그게 코드 짜기가 부담이 적고 나중에 문제 생길 소지도 작습니다. 요 네 개는 반드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는 반드시 사용하셔서 엔티티 클래스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테이블을 하나 이전에 만들었죠. 이미 employee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만 있다면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자,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서 실제로 이제 실습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메이븐 프로젝트로 퀵스타트 템플릿을 써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메이븐 프로젝트 이름은 오아지 아파치 메이븐에서 인터넷으로 지금 현재 가져온 데이터를 어디 가서 퀵스타트 선택하시고 이름은 스프링 워렌 해서 이제 피니시해서 일단은 기본 테이블 이제 구조를 만들었죠. 몇 가지 이제 그 문제가 되는 부분들 이제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어디 갔어? 스프링 워렌. 일단 1.7 된 이 부분은 프로퍼티로 가서 바로 필드 패스로 갈 수 있죠. 여기로 가서 에디트에서 1.7 10에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폼 쪽 가가지고 일단은 앞에 걸 좀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음. 자, 복사를 해서 그대로 붙여넣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저는 스프링 ORM에서 고쳐주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한번 업데이트를 해주겠습니다. 메이븐 프로젝트로 업데이트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 하나 만들었죠. 스프링 ORM하고 하이브네트 두 개를 지금 이제 다운로드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JDBC와 연동이 우리 데이터 소스가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한 게 스프링 JDBC, 스프링 ORM, 그 다음에 하이브넷. 여기 지금 제가 5.2.5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제가 어디다가 설명을 해놨을 텐데 그럼 여기 안 들어갔나? 여기 있죠. 여기 하이브넷 코어 같은 경우 여기 지금 현재 다운로드 하셔야 되거든요.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스프링 ORM 그 다음에 하이브넷 이 두 개가 필요해요. 지금 두 개가 필요한데 JDBC가 빠졌구나. 자, 현재 지금 JDK 11부터는 최소한 이제 5.4를 설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일단은 여기서 여기 있는 폼은 그냥 그대로 두겠습니다. 여기 뭐 JDBC도 있고 JDBC도 있고 드라이버도 있고 다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게 하이브넷 코어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한 거는 5.4 버전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ORM 필요하고 저 1.8에서 나갔대. 5.4 스프링 ORM. 자, 그래서 웹브라우저로 띄우셔가지고 네이븐의 저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센트럴 레퍼지토리.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레거시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데 만약에 우리가 스프링 부트에서는 어떻게 하면 묶음도 아니고 아예 애초에 그냥 딱 설정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딱딱 해서 하게 되면 프로젝트 만들 때 상당히 수월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직접 우리가 이런 작업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ORM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스프링에 그리고 ORM 있죠? ORM을 선택을 하시고 우리가 지금 버전이 4.3.6 이걸 가져오겠습니다. 4.3.6 그래서 여기를 딱 선택을 하면 복사가 되죠. 그 상태에서 여기다 넣어준다, 여기다 넣어준다.
데이비드 다음에 그리고 하드코딩된 버전 이름은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스프링 ORM 관련되는 다운로드가 됐을 겁니다. 스프링 ORM 보이죠? ORM이 지금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요걸 제가 지금 보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하이버넷을 추가할 거예요. 하이버넷을 추가할 텐데 그때 그게 뭐가 추가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오라클 넣었을 때 얘 하나밖에 안 넣었는데 추가되는 게 얘, 그 다음에 얘 두 개, 얘까지 추가가 됐어요. 서로 의존적인 게 필요해서 자동 다운로드 한 거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검색을 해서 이번에는 하이브넷 코어 있죠? 이건 둘 다 포함이 되네. .대 5.2, 이게 6점대 버전이네요. 그리고 5점대 버전 중에서 파이널 버전. 이게 더 안정적이겠죠. 5.4. 이전에 제가 썼을 때는 5.2를 사용했습니다. 1.8, JDK 1.8 버전의 경우에는 5.2 버전을 썼고요. 지금 우리 JDK 11에서는 5.4 버전 이후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파이널이 아까 이거 있죠. 5.4.33 파이널 버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파이널을 선택을 해서 여기에 이제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저장. 바로 다운로드가 안 되나? 안 들어가 있네. 잠깐만요. 그렇죠. 다운로드 하고 지금 여기 펼쳐주는 거니까 뭐가 생겼죠? 하이브리드 코어 보이시죠? 우리가 쓸 게 이겁니다. 코어 내부에 쓰고 있는 애노테이션도 우리가 쓸 거고요. 자바 어시스트도 들어갔고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제이보스도 있고 뭐 이전에 우리가 없던 것들이 추가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사이즈가 지금 늘었죠 이제. 결국 필요한 어떤 라이브러리들을 의존성 관리를 네이버넷에서 해주기 때문에 편하긴 한데 사실은 여기서 아마 특정한 부분을 뺄 수 있습니다. 뺄 수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일일이 여러분들이 확인을 다 하셔서 빼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나중에 우리 배포가 될 때 다 포함돼서 배포가 되거든요. 사이즈가 크니까 좀 그렇죠. 원래 이제 이렇게 스프링을 쓰게 되면 우리가 원했던 것 이상으로 사이즈가 큰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나중에 이걸 조절을 하게 돼요. 뭐 이렇게 어떤 거 빼고 필요 없으면 빼고 당장 쓰지 않는 거 빼고. 왜냐하면 하이브넷 우리가 코어를 쓸 경우에 쓰는 애노테이션 중에 얘가 다 들어갑니다. 우리 상당히 아까 제가 얘기한 엔티티, ID, 테이블, 그 다음에 컬럼 등의 애노테이션이 있었죠. 그 애노테이션이 여기에 있고요. 이 애노테이션 해석하는 놈이 여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오케이. 내가 이해하겠어. 그런데 이거 말고 나머지는 뭐지? 이런 식이죠. 그죠? 얘는 필수예요. 근데 얘는 뺄 수 있습니다. 얘도 뺄 수 있고, 얘도 뺄 수 있고, 뺄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제 실제 경험을 해보셔야 되겠죠. 어쨌든 지금은 하이브넷의 전체 기능을 다 쓴다라고 가정하고 필요한 모든 의존적인 라이브러리들이 다 전부 다 보시다시피 다운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이 끝나시면 이제 업데이트를 한번 하셔야 되겠죠. 폼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네이븐 업데이트 프로젝트 업데이트. 자,
여기까지 작업이 끝나면 이제 우리가 스프링 ORM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가 이제 끝난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이 부분 잘 정리해서 좀 마무리를 좀 해서 프로젝트가 시작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혹시 만약에 좀 늦게 하셨다? 그럼 제가 오늘 4월 25일자에 좀 올려놓을게요. 그 부분 폴더 자체가 통째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그 워크스페이스에 넣으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프로젝트 오픈 하시면 돼요. 만약에 바로 읽으시면 일단 제가 얘가 지금 안개 위치가 공유 폴더 4월 커뮤니티 소스 폴더에 4월 25일이죠. 제가 4월 25일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고 여기다가 복사해 놓겠습니다. 복사해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스프링 컨테이너 설정 파일 작업하고 있는데 데이터 소스는 아까 제가 그대로 있다고 그랬죠. 컴포넌트 스캔은 제가 새로 만든 프로젝트, 얘는 트랜잭션 매니저,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템플릿을 우리가 작성을 하는데 내부에 가서 보니까 뭐가 없냐면 데이터 소스가 없었어요. 근데 세션 팩토리에 가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얘가 데이터 소스가 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아까 그 찾았던 로컬 뭐였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로컬 세션 팩토리 빈이라고 하는 곳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T 로컬 세션 팩토리 빈 있죠?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5를 선택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여기 데이터 소스가 있네요. 그죠? 결국은 얘가 내가 하이브리드 템플릿 입장에서는 이 객체가 빈으로 등록이 되었을 때 그 빈의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을 내가 여기다가 써주면 되는데 내가 미리 결정했죠. 너의 이름은 세션 팩토리야 라고. 그죠? 그러면 세션 팩토리 이름으로 이제 저 로컬 세션 팩토리 빈을 이제 빈 등록해 주시면 돼요. 근데 거기 안에 들어가 보니까 공교롭게도 데이터 소스가 있다는 거죠.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뭐 많죠. 많은데 우리가 이제 쓸 거는 annotate class. 클래스의 배열이죠. 그러니까 콤마로 구분해서 하나 이상 나열을 해주시면 돼요. 저희는 지금 현재 하나밖에 등록 안 할 거니까 그냥 딱 하나만 등록할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여러 테이블을 쓴다고 하면 콤마로 구분돼서 나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패키지 자체로 등록할 수 있죠. 뭐 이거는 여러분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데이터 소스 말고 또 하나 또 더 있었는데 데이터 소스가 있고 잠깐만요. 필요한 게 프로퍼티. 요거는 확인했죠. 요거 확인했고 요거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이버네이트 프로퍼티즈. 어디 갔어? 여기 있죠. 그죠? 이게 보이시죠? 그리고 얘는 타입이 뭐냐면 프로퍼티즈라고 하는 타입입니다. 프로퍼티즈라고 하는 타입은 맵 어떤 종류 중에서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해시맵이죠. 그래서 키맵인데 이게 이제 그 키의 값도 데이터 타입, 키의 데이터형도 모든 거 다 되고 밸류의 데이터형도 모든 게 다 되는데 그 중에서 키는 스트링만, 밸류도 스트링만으로 이루어진 해시, 특별한 해시죠. 요걸 이제 우리가 세팅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나머지 세부적인 걸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요 3개 정도만 계속 써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빈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했던 그 이름을 제가 얘를 준다고 했죠. 그래서 네임을 얘를 주겠습니다. 나는 너를 보고 있는 거죠. 너의 이름은 이거죠. 그 다음 클래스는 자,
하이브넷, 이거 아니죠. 로컬, 다시 입력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T 한 다음에 로컬 세션 팩토리 빈 5 버전 5 얘를 패키지 복사 이름 복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점 한 다음에 클래스 이름이 저희 복사를 하는 이유는 설정 쪽에서 워낙 아주 미세하게 발생하는 오타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세팅이 들어갑니다. 얘가 내부에 가지고 있는 게 p. 뭐가 있었습니까? 데이터 소스가 있었죠? 예, 보이시죠? 그래서 얘들은 다 전부 다 객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ref를 써서 참조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p 콜론 데이터 소스 ref 이퀄 한 다음에 얘를 복사해 주셔야 되겠죠. 나의 데이터 소스는 너야 라고 알려주는 거죠. 첫 번째.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좀 넣어줄게요. 프로퍼티 같은 게 우리가 아까 얘 봤을 때 이렇게 배열로 되어 있었죠. 어디 있어? 얘는 하나의 그냥 값이고 annotate는 배열이. 먼저 좀 다른 걸 이거 왜 이렇게 됐지? 그렇죠. 자, 여기 우리 뭘 해줄 거냐면 이게 좀 그렇네. 아니 집어넣을 수가 없네. 데이터 소스 위에는 그냥 빈 자, 이제 여기서 아까 설명 추가해 줄게요. 자, 프로퍼티 네임을 뭐냐면 프로퍼티 네임 자, 이름이 뭐냐면 하이브넷 프로퍼티죠. 자, 나는 이 프로퍼티 네임이고 해당되는 클래스에서는 얘가 필드 이름이죠. 자, 그런 다음에 내부 요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properties라고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props 그죠? 자, 키와 밸류 형식으로 저희가 값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prop 키가 뭐냐면 hibernate 이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hibernate dialect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이쪽에는 밸류가 와야 되고요. 여기에 어디에 와야 되지? 여기에 두 개 키가 있습니다. prop 그 다음에 hibernate show SQL을 보여줄 거냐? show SQL 여기는 true 하겠습니다. 디폴트가 false이기 때문에 콘솔 창이 이제 자동 생성되는 보여달라 이겁니다. 요건 이제 좀 이따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프로퍼티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annotated classes 아직은 저희가 안 만들었는데 인플로이를 하나 만들 거예요. 여기서 지금 엔티티 쪽에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인플로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아직은 얘가 엔티티 클래스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엔티티 클래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annotated 클래스가 자, 아까 우리가 annotated 클래스는 내부 구성이 어떻게 됐냐 아까 보시면 배열이죠. 보시는 것처럼 어떤 클래스형의 배열이에요. 이 형은 미리 결정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만든 그 형을 집어넣을 테니까. 그래서
어떤 데이터형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배열로 저장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안에서 우리가 배열을 지정할 때는 배열은 리스트 타입이기 때문에 리스트의 밸류를 추가하는 식으로 해주겠습니다. 리스트 밸류 여기 위치가 이렇게 복사하셔가지고 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이 이후에 employee class에 대해서는 하이브넷 같은 경우, 즉 스프링 ORM의 구현체인 하이브넷을 어떻게 하냐면 요 이름으로 된 테이블을 실제로 찾습니다. 실제로 찾아서 그 테이블의 구조를 파악해서 가지고 와서 자기가 저장하고 있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등록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현재는 하나만 등록했죠. 근데 만약에 내가 보통 하나가 아니겠죠. 이게 쫙 추가되겠죠, 그죠? 여러 개가 이게 들어갈 겁니다. 쭉 들어갈 때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하나만 할 거예요. 하나만. 여러 개를 한다고 해도 뭐 테이블 간의 조인을 우리가 처리하는 파트를 제가 지금 현재 시점의 수업 시간에 제가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짜리를 한다면 뭐 그게 하나짜리가 하나 있든 10개 있든 처리되는 방식은 똑같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새로 만들게 된 엔티티 클래스를 넣어서 요 설정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 부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그 다이어렉 같은 경우 제가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T를 해서 자, 오라클 다이어렉 아무것도 안 떠. 다이어렉 이거 공통밖에 안 뜨는데? 잠깐만요. 이걸 또 찾아서 해야 되나? 아, 올라왔네요. 올라왔나요? 오라클 오라클 다이어렉. 이 구체적으로 이게 명시를 해줘야 되겠구나. 지금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오라클 텐지 오라클 텐지 다이렉트를 했어요. 근데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그 클라우드 버전은 뭐 C 버전, 그 다음에 그리드 버전인 G 버전, 그 다음에 인터넷 버전 I에서 오라클 마이 10도 10i, 10g, 10c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라클 제가 지금 현재 설치한 게 오라클 11이죠. 전 11입니다. SQL 플러스로 제가 한번 띄워보면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깔려 있으니까 제가 SQL 플러스를 안 쓸 뿐이죠. 이게 이거든가? 헷갈리는 명령이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저는 11.2 버전입니다. 11.2 버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다이렉트 버전을 10G로 써도 돼요. 전 10G로 써도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19인가 21인가 그랬죠. 그 경우에는 12C 버전이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12C. 저는 10G를 하면 됩니다. 저는 10G를 하고요. 여러분은 12C 버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찾으셨다면 이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패키지 명이 있죠. 그대로 가지고 와서 컨피그에서 해당되는 클래스를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CBC 하세요.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그 SQL을 생성해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실제 거기에 이제 들어가 보면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게는 얼마 안 되는데 상위에 상속 받았죠. 그리고 구하일의 상속을 받았습니다. 들어가 보면 이제 SQL 처리하는 모듈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각종 SQL의 시작 문장들이 쭉 붙어 있죠. 이렇게 요걸 이용해서 어펜드 시키면서 자동적으로 조건에 맞게 SQL 완성해 주고요. 그 다음에 타입도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 SQL 자동 생성하기 위한 모든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안에 내부에 SQL 있죠. 자, 이게 바로 다이얼렉입니다. 다이얼렉.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얘는 9IS만 이제 특화된 것만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건 10G에서 초과된 건데 거의 크게 변동된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9i 쪽 특화된 게 있고, 그 다음에 8i 또 더 많죠. 이렇게 SQL 자동으로 생성해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클래스로 다 만들어 놓고 이걸 정밀하게 분석해서 여러분의 요구사항에 맞는 SQL을 자동적으로 생성해 주는 것. 즉, 각이 이제 오라클 그 종류별 자기가 쓴 언어, 그게 이제 언어를 담당하는 클래스 파일이 존재하고요. 그 클래스 파일을 우리가 방언이라고 해서 다이얼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버넷이 해석을 할 때 필요로 하는 오라클 버전에 맞는 방언을 등록해주는 부분입니다. 저는 11G이기 때문에 10G를 다이얼렉으로 쓰면 저는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왜냐하면 이렇게 생성을 해서 해당되는 그 데이터베이스한테 이 해당되는 완성된 SQL을 보내기 때문에 오라클 쪽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하이 버전을 해도 문제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이제 결국 하이버넷 쪽에서 어떻게 처리하냐의 문제긴 하지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팅이 다 끝났어요. 자, 데이터 소스는 여전히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소스를 가지고서 연결 정보를 이용을 해서 커넥션 객체를 가져오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요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SQL을 만들어낼지를 결정하는, 즉 다이얼렉을 결정하는, 즉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종류별 자기들의 언어 다 다르거든요. 차이가 있으니까 언어별 그 해석하는 방식에 대한 정의를 해놓은 게 이 파트고요. 이걸 우리가 방언이라고 얘기하죠. 되게 좀 이상하게 방언이라는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 각 데이터베이스별 언어를 지정해 주는 것이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이 언어를 갖다 우리가 지정해 줄 때 SQL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결국 테이블이죠. 테이블에 대한 검증, 그다음에 해당 테이블을 이용해서 테이블 구조의 정보를 가져오고 그걸 이용해 적절하게 SQL을 생성할 때 사용될 엔티티 클래스 정의. 이렇게 딱 해두시게 되면 이제 적어도 엠플로이에 대해서는 여기서 하이브넷에서 제공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SQL을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메소드를 호출하는 건 누구냐면 바로 보시다시피 이전 JDBC 템플릿처럼 하이브넷 템플릿 형식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비슷한 구조를 가져가기 위해서 한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 가지고 와서 여기서 바로 메소드를 만들어서 호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의 기능이 너무 커지기도 하지만 기존의 어떤 JDBC 템플릿 구조를 좀 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JDBC 템플릿 같은 구조를 유지하면서 여기서 실제적으로 B의 어떤 DAO 쪽의 데이터를 우리가 조작하는 SQL 처리를 요청하는 것을 여기다가 이제 해두게 하려는 거죠. 그리고 얘는 자기 쪽에서 봤을 때 세션이라고 하는 빈이 존재하면 그 빈 내에서 데이터 소스, 즉 커넥션 객체를 가지고 오는 데이터 소스 세팅, 그리고 나머지 SQL을 자동 생성하기 위한 설정,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그 SQL 생성의 대상이 되는 테이블, 이렇게 따로 이제 각각 정의가 된 거죠. 표시를 좀 해줄까요? 엔터티
클래스, 대상 엔티티 클래스죠. 대상 엔티티 클래스 정해줬고, 여기는 컨트롤 시프트 슬래시에서 일단 주석 처리를 한 다음에 SQL 배난용 클래스입니다. 밴드별. 특히 여러분은 이제 19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12C를 찾아서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는 이제 데이터 소스 설정. 이런 구조로 가져가게 되죠. 여기는 기존에 있던 거니까 그대로 설정을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좀 약간 변경해야 되겠구나. 여기를 좀 이제 트랜지션 매니저를 저희가 좀 다른 걸 추가할게요. 지금 여기는 이제 JDBC 템플릿에서 쓰던 공통 표준이고요. 하이브넷 자체가 이제 제공해주는 트랜지션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하이버 하이버네이트 트랜잭션 매니저 버전 5 눌러가지고 얘를 쓸게요. 이제는 아까 그걸 써도 되긴 하는데, 아까 그걸 쓰게 되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었죠? 즉 인터페이스 구현체 형식으로 만들어진 경우에 그 구현체 내에 우리가 트랜잭션을 세팅했을 때 안 먹혔죠. 그죠? 그 문제 때문에 하이브넷용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게 되면 이제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게 이제 됩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원래 JDB 템플릿은 여러분 그 드린 수업 자료에 보면 거기에는 제가 트랜지션 매니저를 세팅하는 게 없었죠. 거기서 이제 할 마음 없었는데 그래서 한번 동일하게 좀 해보려고 했던 거고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요 세팅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보게 되면 여기 안에 보시면 데이터 소스가 여기 있죠. 있는데 상위에 보면 세션 팩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데이터 소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어디에 있냐면 저기 우리가 로컬 섹션 팩터리 빈이라고 해서 우리 정의를 해놨죠. 그래서 우리는 세팅을 얘로 하겠습니다. 여기를 얘를 가져오면 데이터 소스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바뀌어야 되고 이름은 이 이름 해서 세팅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우리가 그 JDBC 할 때도 여기에 그 JDBC 템플릿 그 다음에 트랜잭션도 동일하게 데이터 소스를 바로 참조하는 걸로 되어 있었죠. 의존하는 걸로. 근데 이게 전부 다 이제 중간 과정에서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SQL로 생성해주는 파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파트를 담당하는 세션 팩토리를 전부 다 레퍼런스로 가지게 됩니다. 의존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세팅이 이제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완성을 하시고요. 완성이 다 되면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엔티티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수업 자료에서도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은 엔티티 애노테이션, 테이블 애노테이션, 그 다음에 아이디 애노테이션, 그다음 컬럼 애노테이션을 다 써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정도는 상관없긴 하겠네.
이름이나 명칭이 똑같아도 동일하게 한번 만들어 보죠. 여기까지 제가 작업한 거는 넣었습니다. 자, 투스트링을 제가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객체 해석물을 가져올 수 있죠. 근데 그러기보다는 전체 객체를 다 출력하기 위해서 투스트링을 오버라이드 해서 객체 출력할 때 객체 이름만 주면 출력할 수 있게. 그래서 id, password, id, first name, 여기를 콤마로 했으니까 first name, 이건 그냥 이제 객체 출력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오버라이딩 한 거고요. 기능을 재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엔터티는 이제 끝났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을 해볼 텐데 우리가 남아있는 게 지금 뒤에요. 아직 안 만들었죠, 지금. 이쪽을 채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메인 쪽. 이 두 가지만 하면 끝나겠네요. 자, 일단 중요한 게 여기 DAO 쪽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DAO 쪽을 할 때 우리가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구현체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니까 인터페이스 해야 되죠. 자, employee DAO 이거 했던 게 create update 정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리턴 해줄 때 인서트를 할 때는 이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인서트 할 때는 앞서 우리가 잠깐 한번 그게 볼게요. 컨트롤 시프트 키 한 다음에 이번에 템플릿 세이브 있었죠. 세이브부터 검색해보면 세이브 업데이트 딜리트 특정 엔터티를 넣게 되면 엔터티 그 클래스죠. 그걸 넣게 되면 세이브 해주겠다는 것이고, 이거는 엔터티 이름하고 엔터티 클래스를 정의해 주는 것도 있고,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서로 다를 때는 의미가 있지만은 엔터티 집어넣어주면 동일하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를 때는 의미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근데 굳이 다르게 해준다? 만약에 내가 테이블은 인플로이인데
굳이 엔티티 클래스를 내가 EMP로 했는데 테이블 쪽에 작업 안 했다? 그럴 경우에 엔티티 네임을 어떻게 쓸 필요가 있긴 한데 왜 만들었을까? 좀 용도가 혹시 만약에 엔티티와 저쪽 그게 다른 경우에는 이게 의미가 있겠죠. 물론 이제 엔티티 쪽에 우리가 테이블 네임으로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찾아갈 수는 있지만 여기서는 저장을 할 때 조금 더 명확하게 해당되는 세이브가 가능하겠네요. 업데이트도 마찬가지 엔티티를 집어넣어주는데 자, 이 차이를 보세요. 세이브 같은 경우에는 리턴 값이 존재하고 업데이트 리턴 값이 없죠. 마찬가지고 세이브와 업데이트 이것도 업데이트 개념이기 때문에 리턴이 없고 성공하게 되면 실패하게 되면 이제 데이터 액세스 위반이 올라오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에러가 올라오지 않으면 성공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이것도 세이브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머지는 뭐 그렇고 딜리트 마찬가지로 보여드네요. 그죠? 이쪽에다가 인서트 위에 즉 세이브 이외에는 딱히 이제 넘겨주는 게 없습니다. 딜리트 마찬가지 그래요. 자, 이렇게 이제 확인했고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create는 우리가 저쪽에 들어갈 때 세이브로 호출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create로 해놓고 내부적으로는 세이브를 호출해야 되겠죠. 넣어주는 게 우리가 지금 만든 게 employee죠. employee entity class employee PLOYE 넣어주고요. 인터페이스이니까 두 번째는 이제 업데이트는 void였죠. 그래서 void. 그리고 마찬가지로 객체를 넣어주죠.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겠죠. EMP로 했다. 그러면 저쪽에서 봤을 때 엔티티 네임이 value가 EMP 네임인가 만약에 이렇게 했다. 이럴 때는 의미가 있겠네. 근데 이렇게 왜 쓰지? 이렇게 쓸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면 그게 맞긴 하지. 이걸 지금 쓸만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딜리트 일단 딜리트 이것도 그럼 정의는 해놓을게요. 딜리트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찾는 부분 어디에 되어 있냐면 자, 지워버렸나요? 잠깐만요. 컨트롤 shift 키를 해서 하이버넷 템플릿 select find였죠 아까? find 쿼리 스트링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전에 했던 거 가변인자죠 그죠? 딱딱딱딱 집어넣어주고 있죠. 이런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쿼리 이름 쿼리 네임 일단은 여기다가 find 명령을 사용하겠습니다.
돌려줄 때는 employee를 돌려달라고 할 거예요. 파인드에서 일단은 id를 주면 해당 id에 해당이 되는 employee 객체를 돌려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find all을 해서 딱 인자를 안 주고 리스트 타입에 employee를 받는 구조. 이렇게 총 이제 한 5가지 정도 기능을 만들어 두겠습니다. 그럼 얘를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당연히 구현체가 필요하죠. 그래서 구현체에 대해서 자, 패키지를 새로 만들고 애초에 저게 클래스 만들 때 바로 패키지를 동시에 만들겠습니다. 상단에 같이 만들게요. 따로따로 제가 만들었는데 같이 만들겠습니다. employee DAO input 요것도 같이 했어야 되는데 implementation 여기에 우리가 employee DAO 그리고 자 이제 구현하라고 에러 메시지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제 구현해야 되겠죠. 여기에 자 클릭한 다음에 unimplemented method 오버라이드 이제 다 해서 부모 쪽에서 그냥 함수 선언만 한 것을 이제 저기까지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씩 이제 실제 어떻게 구현해야 될지를 이제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얘가 우리가 만약에 SQL을 호출하려면 아까 그 컨피그 쪽을 잘 보시면요. 자, 최종적으로 SQL 문장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SQL 그 처리하는 메소드가 존재합니다. 근데 걔가 내부적으로 뭘 필요로 하느냐? 얘를 필요로 하죠. 그죠? 그래서 정의한 얘를 찾죠. 트랜잭션도 얘를 찾습니다. 이 내부에는 데이터 소스에서 커넥션 객체를 가져오는 부분, 그 다음에 자동 SQL을 생성해주는 클래스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당되는 어떤 엔티티 클래스, 엔티티 쪽에 데이터 변경이 발생했을 때 걔를 테이블에 반영하거나 할 때 그 반영의 대상이 되는 클래스. 자, 일단 그럼 우리가 지금 DAO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얘가 필요하죠. 그죠? DAO는 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B는 우리가 써야 돼요. B는 우리가 쓸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B에 대한 프로퍼티가 내부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버넷 템플릿 5번 이렇게 해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잠깐 어디 갔어? 이게 지금 H 이것도 추천 안 띄워주네. 이게 좀 균일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냥 복사해서 붙여놓은 다음에 H를 소문자로 만듭니다. 자, 그런 다음에 스프링 컨테이너한테 알려줘야 돼요. 얘에 대해서 세터를 호출해서 하이브넷 템플릿에 대해서 객체를 주입해달라, 할당해달라 요청해야 되죠. 그래서 오토와이어가 필요합니다. 근데 오토와이어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스프링 컨테이너 입장에서는 얘를 몰라요. 그죠? 얘를 모릅니다. 그럼 스프링 컨테이너한테 얘가 누군지 알려줘야 되겠죠. 어떻게 해줘요? 컴포넌트죠. 그죠? 그럼 스프링 컨테이너는 얘가 자신이 관리해야 될 비밀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객체를 처음에 생성한 다음에 이게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는 것을 세트를 이용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세트를 이용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방법을 스프링에 알려주는 게 바로 오토와이어죠. 자, 그리고 그럼 세트를 호출해야 되기 때문에 세트가 존재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세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줘야 되겠죠. get 세터. 그러면 끝났습니다. 자, 앞에 붙어버렸네. 자, 이거 뒤로 옮기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아니니까. 자, 스프링 컨테이너하고 관련된 내용이었고, 그러면 이제 이 컴포넌트는 생성이 되고,
생성될 때 오토와이어라고 하는 애노테이션을 만나면서 자신의 필드인 하이브의 템플릿에 대해서 세터를 호출해서 값을 넣어주게 되는데 이미 얘는 컨피그에서 빈 등록이 끝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터 주입이 가능한 겁니다. 기본 세팅이 다 끝난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그 테스트 코드에서 이 빈을 가져올 때는요, 이렇게 하게 되면 스프링 컨테이너는 해당 클래스의 빈을 등록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문자 2로 시작하는 employee here input이라고 하는 얘를 get빈을 통해서 호출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작업을 제가 저기 옮겨 놓을게요. 복사해 놓겠습니다. 여기를 어디 갔어? 자, 그 다음에 트랜지션 처리를 좀 추가를 해 놓겠습니다. 자, 아까는 제가 할 때 저기 JDB 템플릿에 대해서는 그 인터페이스 임플리멘터 구조에서 임플리멘티드에다가 트랜잭션을 처리를 못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트랜잭션 매니저는 하이버넷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이고요. 그 기능을 써서 구현체 쪽에다가 트랜잭션을 처리해 줄게요. 근데 지금은 아직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제 테스트를 하나씩 하면서 해볼 거니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대형 시스템을 만들 때는 솔직히 그 트랜잭션 관련되는 부분이 저기 데이터베이스에 보통 세팅해서 하기도 합니다.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면 데이터베이스가 너무 할 일이 많아요. 너무 부하가 커서 프로그램에서 해주면 좋은데 생각보다는 조금 까다롭죠. 그걸 하려면. 근데 이제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선언적인 의미의 애노테이션 하나를 추가해 줌으로 해서 쉽게 전체 로직이 전체 다 이제 문제없이 작동하도록 스프링 프레임워크 알아서 해결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다고 볼 수 있죠. 자, 제가 인플로이 쪽에 객체를 하나 만들죠. 인플로이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객체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값을 여기다가 채워 넣겠습니다. set를 이용해서 id, first name, last name 세 개가 있습니다. employee set id 2번, 1번에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하세요. 그 다음에 set first name 요거는 뭐 중복도 허용이 되기 때문에 상관없죠. first name 이건 중복을 허용하니까 뭐 그래도 이름이니까 동기랄까요? 동기. 그 다음에 세 번째 employee 길동 동기 set last name 홍동기 되겠네. 자, 이제 우리가 엔티티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엔티티 클래스가 지금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create를 호출하겠습니다.
create employee를 받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employee 요 빈 객체를 가지고 와서 점하면 create가 있죠. create에 얘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리턴을 받을 때는 그 결과 리턴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결과를 받고 그 다음에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하나의 어떤 메소드를 호출해서 처리할 텐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그냥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SQL도 호출한 게 없습니다. 근데 그런 작업을 해주는 건 얘죠. 근데 얘조차도 뭘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얘조차도 SQL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구현해야 되겠죠? 얘를. 자, 하이브랩 점 세이브. 객체의 세이브입니다. 뭘 넣습니까? 인플로이요. 이렇게. 여기서 SQL이 없는 게 이제 그렇죠. 자, 그리고 리턴 받는 타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리턴 받는 타입을 지금 아까 인티저로 제가 정의를 했는데, 인티저하고 레터 클래스가 똑같은데 시리얼라이저블이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객체로 보내니까 일단 객체 처리해야 되겠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받겠습니다. 받고 얘를 그냥 돌려주는 걸 할게요. 자,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게 내부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통신상에서 지금 데이터베이스에서 날라오는 값을 지금 저장하는 건데, 그 경우에 우리가 시리얼라이저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자바 보면 내부적으로 JVM이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처리 방식인데요. 이걸 우리가 객체 값으로 받겠다라고 처리를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티저로 했죠. 그래서 얘하고 얘는 상호 관련된다 그랬죠. 래퍼 클래스 객체 점수 프리미티브 전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가 지금 이제 추가가 된 겁니다. 처리 끝났어요. 그럼 이제 실제로 한번 해보면 되겠죠. 이런 자, 런에이지에서 실행했습니다. 뭐야? 스기 오퍼레이션 사용되지 않는다. 리드 온리 모드 세션. 내가 리드 온 해놨다고? 잠깐만요. 크리에이트 인플로이드 인풀 그리고 제가 세팅이 뭐 바꾸는 게 없는데, invalid data access API usage exception. 이걸 또 따로 해줘야 되나? 무조건 이걸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네. 어쩔 수 없죠. 자, 여기다 제가 트랜잭션 매니저를 트랜잭션 선을 추가하겠습니다.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하는 건가?
아까와 같은 그런 문제인데. 음, 이쪽하고 그쪽 어떤 차이가 있지? 잠깐만요. 이 똑같은 문제네. 그러니까 JDBC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트랜잭션 안 쓰고 싶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안 쓰고 싶으면 안 쓰면 돼. 근데 얘는 그게 안 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걸 안 쓸 수가 없을까요? 하이브넷에서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엔티티 클래스에 해당이 되는 테이블과 이렇게 매핑이 되는 클래스에 대해서 항상 감시를 하고 있어야 되죠. 감시를. 저희가 이제 그 스프링 웹 넘어가고 스프링 부트하고 그 스프링 MVC가 이렇게 끝나는 그 지점에 우리가 AOP하고 자바로 컨피그레이션을 설정하는 걸 배울 겁니다. 그게 발전된 게 스프링 부트니까. 근데 그때 AOP 기능이 내부적으로 이게 필요해요. 항상 위임되고 살펴봐야 되거든요. 해당되는 클래스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JDBC 템플릿에서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내가 트랜지션을 쓰고 싶으면 쓰고 싶지 않으면 안 쓸 수 있습니다. 편하죠? 그 대신 그 해당되는 어떤 SQL의 어떤 연산 작용은 책임을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개발자한테. 이해가시죠? 그럼 개발자가 SQL 직접 짜니까 개발자 책임이 맞죠, 그죠? 근데 이 하이버넷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SQL을 내가 자동적으로 생성해 줄게 그랬잖아요. SQL. 밑에 SQL 자주 생성해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QL이 제대로 생성되는 것, 그 다음에 엔티티 쪽의 데이터가 클래스의 데이터가 바뀌는 것, 그걸 감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SQL 만들어까지 얘가 감지해야 되기 때문에 엔티티 클래스를 거의 통제하고 있단 말이죠. 누군가가. 그게 트랜지션 매니저예요, 여기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세팅하지 않으면 실행 조차를 못 시키는 거죠. 엔티티 클래스 인식을 못 할 테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보이세요? 하이버넷이 하이버넷이 직접 만들어준 SQL입니다. 네, 하이버넷이 만들어준 SQL. 우리가 SQL 쓴 거 아무것도 없죠. 하이버넷이 알아서 저는 SQL을 만들어줬. 얘가 지금 세이브 자체가 하이버넷 입장에서는 엔티티 클래스를 객체를 하나 만들었을 때 저장하겠다라고 하는 명령일 뿐입니다. 근데 테이블에서 보면 걔는 하나의 레코드를 인서트하는 거죠. 하나의 행을 인서트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식별을 해서 SQL 문장을 자동적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그 업데이트에서 저희가 다이나믹 업데이트 아까 제가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었죠. 특정 칼럼이 하나가 바뀌었을 경우에 걔만 업데이트 하도록 해주는 게 맞다. 그게 이제 다이나믹 업데이트를 애널테이션을 쓰면 그렇게 해준다고 그랬죠. 근데 제가 그냥 넘어가세요라고 얘기했던 거 있죠. 기억나세요? 다이나믹 인서트. 제가 다이나믹 인서트 같은 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테스트 테이블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드는 업무상 테이블들은 거의 너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칼럼을.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 쓰이는 것들. 아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신입사원을 많이 만드는데 일단은 임의로 가짜 번호를 삽을 넣더라도 일단 걔를 값을 넣어요. 그리고 나중에 업데이트해도 될 임시 테이블 쪽에서는 너를 사용한다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이유는 데이터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인데 거기를 너를 해버리면 뻥뻥뻥뻥 띄워지겠죠. 그러니까 실제 쓸만한 데이터가 못 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일반적으로 인서트 문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 칼럼에 대해서 전체 인서트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특정 하나를 널럽을 제외하고 내가 일부 칼럼만 했어. 널럽을 총 칼럼이 5개가 있는데 만약에 2개가 널이 허용해. 그럼 나는 3개만 입력하면 되죠. 그리고 이쪽에 테이블 명령에다가 내가 인서트할 칼럼을 명시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3개만 넣으면 돼. 나머지는 안 넣어도 얘가 테이블에 인서트하는데 문제가 안 되니까. 그 경우에는 그게 의미가 있죠.
일부분만 데이터를 넣어주도록 완성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어떤 경우는 그럴 수 있을까? 아까처럼 그렇게 특별하게 임시 테이블처럼 또는 개발 시점에 개발할 때 이걸 갖다 전체를 이렇게 널이 허용 안 되게 하게 되면 개발 시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또는 개발 시점에 포렌키를 설정하면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테이블에서는 포렌키를 다 해제해버리는 건 맞아. 근데 이런 경우에 개발 시점에 한 걸 그대로 이 코드를 쓸 수가 없죠. 실무에서 시스템 운영 시스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이나믹 업데이트를 안 쓰는 거예요. 그걸 허용한다는 얘기는 항상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니까. 나는 그냥 테스트할 용도로 그 에노테이션을 붙여놨어. 근데 어떻게 프로그램이 만약에 잘못된다 하더라도 그 경우에 인서트가 될 수가 있겠죠. 잘못하면. 또는 입력하려고 하겠죠. 미리 차단돼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SQL 문장을 자동적으로 생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prepare statement를 쓰고 있죠. 지금처럼. 그리고 여기에 값을 채울 때 트랜지션 매니저가 해당되는 엔티티 클래스에 가서 그 객체에 가서 거기에 있는 값을 꺼내와서 쏙 채워주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값이 이렇게 인서트가 된 경우에 이렇게 값이 이제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초과됐죠. 이게 하이버넷의 인서트 문장이고요. 명령문으로는 save. save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내가 개발자 입장에서는 엔티티 클래스만 상대하는 거예요. 엔티티 클래스 객체를 만들어서 객체의 값을 넣겠다. 이게 개발자 입장에서의 관점이고 나머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 실제 테이블에 반영이 되는 거는 하이버넷이 다 알아서 처리해주고 테이블의 감시를 항상 그 클래스의 객체 변화에 대한 관심을 항상 모니터링을 하는 애는 트랜잭션 매니저고. 요건 제가 저쪽에 올려놓을게요. 한번 참조하시면서 인서트 부분에 대해서 직접 한번 실행해 보셨으면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아직 그게 아직 실행 전이라고 하시면 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